제 이름은 이영희입니다. 올해로 64이 되었지요. 지금은 전라남도 곡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5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처음 몇 해는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도대체 언제 저물까 싶은 긴 하루가 버겁게 다가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에도 적응하는 동물이라 하지요. 이제는 그 느릿한 하루가 제게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의지하는 건 마을 어귀에 자리한 제 고구마 밭입니다. 매년 봄이면 제가 직접 씨고구마를 정성껏 심고 초여름에는 잡초를 뽑으며 허리를 굽힙니다. 가을이 되면 줄기마다 굵직하게 달린 고구마를 캐내는데 그 순간의 성취감이 제게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작은 기쁨이 되어줍니다. 사실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무척이나 내성적입니다. 말수가 적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쉽게 웃음을 보이지도 못하는 편이지요. 그러나 마을 분들은 저를 볼 때마다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영희 씨는 성실하고 마음이 따뜻해. 그럴 때면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릅니다.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그 말이 싫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다시 밭으로 나가게 되고 쏟아지는 햇볕에도 묵묵히 일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은 결국 밭이었습니다. 밭은 저를 버티게 하는 존재였고 남편이 없는 제 삶에서 빈 공간을 채워주는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아침이면 해가 아직 산등성이 너머에 걸려 있을 때 저는 허리춤에 낡은 수건을 꽂고 작은 삽과 호미를 챙겨 밭으로 향합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희미하게 덮고 있으면 고요한 그 시간만큼은 세상 어느 누구도 제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저는 오롯이 저와 밭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 속에서 고구마 줄기를 만지고 흙을 손으로 고르게 펴줍니다. 손톱 사이에 흙이 잔뜩 끼고 무릎이 축축하게 젖어도 그 감촉은 이상하게 위로가 됩니다. 낮이 되면 해가 높이 떠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다 허리가 뻐근해 오면 밭 가장자리에 놓아둔 낡은 의자에 앉아 잠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위로 제비 한 마리가 휙 지나가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설렘이 피어납니다. 나도 언젠가 저 제비처럼 자유롭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늘 고구마밭과 좁은 부엌 그리고 혼자 있는 방뿐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집에 돌아와 부엌 선반 위에 놓인 오래된 라디오를 켭니다. 제 손때가 가득 묻은 갈색 라디오, 이미 튜닝 다이얼은 몇 번이나 고장나서 조금만 돌려도 잡음이 지직지직 섞여 들어옵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저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 너머로 흘러나오는 옛 노래들은 제 마음을 달래주는 벗이었지요.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을 보낼 때 늘 듣던가요? 동네 다방에서 흘러나오던 트로트, 아들과 딸을 키우던 시절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팝송까지. 라디오 속 노래 한 곡 한 곡이 제 삶의 기록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렇습니다. 고구마 밭에서 일하다가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고 라디오를 틀었는데 마침 제가 젊었을 적 무척 좋아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첫 소절이 흘러나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 노래와 함께 스쳐간 추억, 남편과 처음 춤을 추던 순간,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불러주던 노래, 그리고 남편이 마지막 병상에서 힘겹게 따라 부르던 가락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저는 라디오 앞에서 그저 눈물을 훔치며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슬퍼할 겨를이 어딨나? 고구마 줄기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고무장화를 신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농사일이란 결국 사람의 감정보다 우선인 절대 멈출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에도 저는 별다를 것 없는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에 가고 흙을 만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챙기고 다시 라디오를 틀고 잠드는 생활.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낯선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옆 밭에 세 사람이 이사 왔다네. 도시에서 은퇴하고 내려왔다더라.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흘려들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이 늘어난 것뿐이라고 생각했지요. 사람을 쉽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제 성격 탓에 괜한 관심을 두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일상은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작은 파문 하나가 제 고요한 고구마 밭에 출렁이기 시작하고 있었으므요.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무겁게 내려앉은 구름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검푸른 기운을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그렇듯 새벽에 고구마 밭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에 고구마 잎들이 반짝이며 빛나고 있었지요. 손끝으로 잎을 스치면 물방울이 톡톡 떨어져 흙 위에 작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늘은 일찍 일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이란 게 참 간사합니다. 조금만 더 풀을 뽑고 조금만 더 줄기를 정리하자. 그렇게 허리를 굽히고 삽질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머리 위로 묵직한 빗방울이 한두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일 아니겠거니 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늘 하늘을 보며 일하기 때문에 웬만한 비에는 크게 동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빗방울이 점점 굵어지더니 곧 마치 하늘이 쏟아내듯 퍼부어 버렸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저는 허둥지둥 줄기를 추스르고 비닐 덮개를 씌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이 진흙에 깊이 빠지면서 균형을 잃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흙물이 튀어 치마자락이 흠뻑 젖었고 머리 위에서는 빗줄기가 가차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당황과 무력감이 뒤섞여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미끄러운 진흙 때문에 쉽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영희 씨, 괜찮으세요?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번쩍 고개를 드니 옆 밭으로 이사 왔다던 그 남자 박상민 씨가 비를 온몸에 맞으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달려왔는지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윤곽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고 이마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볼을 타고 줄줄 흘렀습니다. 순간 저는 왜인지 모르게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제 앞으로 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다 더 다치시겠어요. 저는 얼떨결에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은 의외로 따뜻했고 그 힘은 단단했습니다. 비에 젖은 제 손이 그의 손에 포개지는 순간 이상하게도 온몸에 힘이 빠지며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가 저를 부축해 일으키자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마치 우리 둘을 세상과 단절시키려는 듯 장막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제 어깨 위에 그의 팔이 닿았는데 그 온기는 빗물의 차가움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잠깐 제 집에서 비 좀 피하시죠. 여기 계시면 위험해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면서도 묘하게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미 흠뻑 젖은 옷과 떨리는 무릎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함께 밭을 벗어나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진흙탕을 걸어가는 동안 그는 제 팔을 단단히 붙잡고 있었는데 그 손길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 번 넘어졌을 겁니다. 그의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 처마 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옷은 속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수건을 꺼내오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어서 이걸로 좀 닦으세요. 저는 머뭇거리다 수건을 받아들고 얼굴과 목을 닦았습니다. 그는 다시 자기 어깨를 툭툭 털며 웃었습니다. 저도 물에 빠진 생쥐꼴이네요. 그 웃음의 순간 저도 피식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웃음 끝에 묘한 떨림이 남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대던 제가 누군가의 손길에 이끌려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부엌으로 가더니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현관에 서서 수건으로 옷자락을 꾹꾹 눌러 닦았습니다. 하지만 젖은 천은 금세 다시 몸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감촉 때문에 자꾸만 몸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 옷이라도 갈아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드실라.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거절하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내왔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머뭇거리다 옷을 받아들었습니다. 부엌 한쪽에서 급히 갈아입으면서 제 심장은 이상하게도 쿵쿵 울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라니. 잠시 후 따뜻한 차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방 안 가득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을 넘어 마음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세차게 때렸고 그 소리 사이로 우리 둘의 숨결만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긴장을 감추려 라디오를 켰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끝에 흘러나온 곡은 오래된 발라드였습니다. 뜻밖에도 그는 노래가 나오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곡 젊을 때 참 자주 들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쩐지 깊고 오래된 그리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저와 아내를 잃고 이곳에 내려왔다는 우리 둘은 비슷한 외로움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빗소리는 여전히 요란했지만 방 안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말은 줄었지만 대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무심코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의 시선이 제게 닿는 걸 느꼈습니다. 그 눈길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고 억눌러왔던 감정이 불현듯 드러난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다시금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순간 고개를 돌려 차를 마셨지만 손끝이 떨려 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렇게 누군가랑 비 오는 날 함께 있는 게 참 오랜만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긴 세월 혼자였던 제게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체온과 숨결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합니다. 빗소리, 젖은 옷의 감촉, 뜨거운 차 한 잔, 그리고 마주 앉은 한 남자의 깊은 눈빛. 저는 그날 이후 제 삶에 작은 균열이 생겼음을 느꼈습니다. 고구마밭만 바라보며 버티던 제 일상에 다른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 온기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날의 비는 제 몸을 적셨을 뿐 아니라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까지 적셔버렸다는 것을요. 며칠 동안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고구마 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하루를 보냈고 상민 씨와도 가끔씩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툰 농사꾼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익숙해 보였습니다. 마을 회관에 나가면 그는 사람들 틈에 앉아 도시에서 있었던 재미난 일들을 이야기하며 모두를 웃게 만들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제 이름도 오르내렸습니다. 옆 밭에 계신 이영희 씨가 많이 도와주신다더라. 사람들은 가볍게 흘리듯 말했지만 제 귀에는 그 말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괜히 얼굴이 붉어져서 시선을 피하곤 했습니다. 사실 도움이라 해봐야 별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입에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 자체가 불편했습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삶에 익숙했던 저는 누군가와 엮여 이야깃거리가 되는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곡성 읍내에 나갔다가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우체국 앞에서 김 할머니와 이미숙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 요즘 상민 씨랑 자주 붙어 다닌다며? 그러게 말이야. 비 오는 날에도 둘이 같이 있었다던데.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못 들은 척하며 지나쳤지만 두 사람의 시선이 제 등 뒤에 머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숨이 막히는 듯 답답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왜들 저렇게들 말하는 걸까? 저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괜히 저를 흘끔 보며 서로 귓속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마주친 이웃들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어주지 않고 어색한 미소만 남겼습니다. 특히 이미숙 씨의 시선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홀로 살아온 지 오래라서 늘 씩씩하고 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민 씨가 마을에 들어오자 그녀가 그에게 은근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을 저는 이미 귀동냥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제게 보내는 시선은 단순한 오해를 넘어선 묘한 질투와 적개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사람들이야 원래 입이 가벼운 법이지.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거야. 하지만 문제는 점점 커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성껏 가꾸어온 고구마 밭이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줄기들이 이리저리 짓밟혀 있었고 일부는 뿌리째 뽑혀 땅 위에 덩그러니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흙은 발자국으로 엉망이었고 며칠 동안 애써 가꾼 흔적들이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밭은 제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에도 외로움에 휩싸일 때에도 저는 늘 이 밭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고의로 밭을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훼손을 넘어 제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줄기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는데 멀리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드니 상민 씨였습니다. 그는 제 밭의 참상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곧장 제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영희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조심스레 붙잡고 위로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반드시 알아내야죠. 그 순간 또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이미숙 씨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보다는 묘하게 즐기는 듯한 표정이 엿보였습니다. 이미숙 씨는 손을 허리에 올리고는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됐대요? 큰일이네요. 그녀의 말투는 겉보기엔 걱정하는 것 같았지만 그 속엔 비아냥과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슬쩍 상민 씨를 힐끗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에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돌긴 했는데 설마 이 일도 그 소문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겠죠? 그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비수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저와 상민 씨에게 쏠렸습니다. 수군거림이 이어졌고 의심 어린 눈빛들이 우리를 훑었습니다.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리게 뻔했으니까요. 상민 씨는 얼굴이 굳은 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분명 누군가의 고의적인 짓입니다. 저와 영희 씨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괜한 억측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이미숙 씨는 비웃듯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제가 언제 두 분이라고 했나요? 스스로 찔리시는 거 아닌가요?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저는 치욕과 모멸감으로 몸이 떨렸습니다. 마치 제가 죄인이 된 듯 마을 전체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도 흐르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제 삶을 지탱해주던 고구마밭이 무너졌을 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신뢰마저 송두리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그 순간 저조차 상민 씨를 향한 의심을 잠시 품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나 때문에 이런 곤란한 상황에 휘말린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스스로를 책망하면서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제 마음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결국 저는 상민 씨와 거리를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잘못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더는 마을에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밭에 와도 못 본 척했고 인사를 건네도 웃음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그것이 서로를 위해 더 나은 길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들어와 라디오를 켤 때마다 빗소리와 함께 들려오던 그날의 온기가 자꾸만 떠올라 제 가슴을 괴롭혔습니다. 외로움에서 잠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밤마다 저를 잠 못 들게 만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 수군거림, 그리고 무너져버린 밭. 모든 것이 제 삶을 옥죄며 저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무너진 고구마 밭을 다시 손볼 용기도 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을 견딜 자신도 없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도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차갑게 식은 부엌 식탁에 앉아 있으면 괜히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건 믿고 싶었던 상민 씨에게조차 잠시나마 의심을 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는 나를 도와주려 했었는데 나는 오히려 그를 의심하다니. 그 생각에 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큰 고통은 믿음을 잃은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지쳐가던 어느 오후 문 앞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희 씨, 잠깐만 문 열어주시겠습니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반가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만 한참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선 상민 씨는 단호하면서도 미안함이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젖지도 않은 그의 셔츠가 이상하게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낮고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밭을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꼭 밝혀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됐어요. 더는 저를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 영희 씨였습니다. 그러니 제발 저를 믿어주세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 속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닫힌 문 너머로 제 가슴은 오히려 더 요동쳤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민 씨가 집집마다 다니며 밭이 훼손된 날의 일을 하나하나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더 수상하게 여겼지만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그는 정말로 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것을요. 그리고 마침내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늘 날카로운 표정으로 저를 보던 이미숙 씨가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밭을 망가뜨린 건 저와 몇몇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며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상민 씨가 영희 씨랑 가까워 보이는 게 질투났어요. 제가 참 어리석었죠. 괜히 마음이 꼬여서 그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의 고백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허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제 마음을 울린 건 그 사실을 끝까지 밝혀내려 애써준 상민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것이고 저는 평생 억울함 속에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저는 무너진 고구마 밭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서 불빛이 보였고 가까이 다가가자 상민 씨가 홀로 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쓰러진 줄기를 다시 세우고 꺾인 가지를 묶으며 묵묵히 흙을 만지는 그의 뒷모습은 눈물이 날 만큼 따뜻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목소리를 건넸습니다. 상민 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잠시라도 의심했던 거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돌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그저 영희 씨가 다시 웃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회관에 모여 사건의 진상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민 씨는 모두 앞에서 단호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밭을 망가뜨린 건 이미숙 씨와 몇몇 분들이었습니다. 질투와 오해 때문이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마을은 술렁였고 이미숙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영희 씨 죄송합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숙 씨,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회관은 잠시 조용해졌고 이내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갈등은 서서히 풀려갔고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회관을 나서는데 상민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요.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걸어주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차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민 씨. 이제 저도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이면 저는 고구마 밭으로 향했고 곧 상민 씨도 따라 나와 함께 흙을 만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서툰 손길조차 이제는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가을이 되어 고구마가 붉게 익어갈 때 우리는 함께 줄기를 들어 올리고 웃음을 나눴습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별빛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 처음 이곳에 왔을 땐 외로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이곳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그의 고백에 저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다시는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상민 씨 덕분에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지는 순간 따뜻한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별빛은 마치 우리를 축복하듯 반짝였고 선선한 밤바람은 우리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제 말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영희 씨가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긴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것은 결국 제가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고구마밭은 다시 일어섰고 제 마음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는 일뿐이었습니다.